네, 우리 기도하고 우리 10월 독서 포럼 같이 또 인도받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렘넌트에게 또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이며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오늘 우리가 기도하면서 언약 붙잡고 찾아낼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복음 안에서 모든 것이 있음을 확인하게 하시며 복음이 모든 것임을 확인하게 하시며 복음 외에 모든 것 필요 없다는 것을 누릴 수 있을 만큼 완전히 성령 충만 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복음 아닌 모든 것 필요 없다 할 때 그 모든 것을 복음으로 살릴 수 있음을 체험하고 증거하는, 증명하는 고등부 랩런트와 전도자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짧은 시간의 만남을 성삼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정의란 무엇인가 가지고 내용을 나눕니다. 자, 마이클 샌델의 유명한 책이고요. 어, 이분은 일단 뭐 바로 발표를 들어갈게요. 이분은 유대계 미국인입니다. 유대인이죠. 1953년생이고 현재 69세인 분입니다. 브랜다이스 대학에서 정치학을 전공했고 옥스퍼드 대학에서 철학을 전공했어요. 27살에 하버드 대학의 최연소 교수로 임명이 되어가지고 철학자로서 또 정치, 도덕 철학, 정치 철학, 윤리학 이 부분을 가르치고 있고 하버드 대학에서 정치 철학 강좌 저스티스라는 강의를 지금까지 하면서 이 강의 자체가 엄청 유명한 강의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강의를 그 강의 내용을 정리해가지고 책으로 만든 게 이 책입니다. 정의란 무엇인가. 이 책이 어마어마한 인기를 끌었는데 한국에서만 200만 부가 팔렸다고 해요. 근데 미국에서는 정작 10만 부 팔렸는데 한국에서만 200만 부. 그래서 좀 특이한 현상이다 할 정도로. 그래서 마이클 샌델 교수도 막 한국에 몇 번 와가지고 강의도 또 따로 하고 뭐 방송 출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얘기들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자, 뭐 이렇게 생긴 분입니다. 네, 유대인처럼 생겼죠. 라고 하면 또 뭔가 정의가 아닌 것 같습니다. 인종적 편견에 의한 얘기니까요. 네, 이 아저씨라고 하면 연세가 좀 많고 할아버지입니다. 자, 정의란 무엇인가? 네, 뭐야? PPT를 왜? 깜짝이야. 네, 지난달 PPT가 하나 안 지워져가지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내용 분석을 뭐 하면은요, 정의라는 부분에 대해, 정의라는 개념을 두고 철학적으로 접근을 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철학적인 관점을 제시를 하면서 마이클 샌들 본인이 생각하는 정의가 무엇인지를 추적해 들어가는 관점이고요. 이거를 두고 특징을 써야 되는데 저 특징을 안 쓰고 지금 머리로만 생각한 채 바쁘게 책 읽다가 지금 저렇게 빈칸이 나가버렸네요. 그래서 요 책의 특징은 그 세 가지 정의에 대한 세 가지 관점을 제시를 하면서 쭉 역사적으로 고찰을 하고 있고요. 이걸 두고 여러 가지 케이스들을 가지고 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책의 특징이에요. 이 강의 자체가 특징이 그래요. 저스티스라는 강의 자체가 자꾸 질문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사람들의 의견을 끄집어내면서 토론을 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유사한 방식이 소크라테스가 이 사람들하고 토론하던 방식이죠. 소크라테스의 질문법 스타일로 진행이 돼요. 근데 뭐 책을 가지고 질문했을 때 우리가 뭐 대답을 하면서 볼 수는 없으니까요. 결국 논지를 쭉 딜레마 상황에 대한 논지를 딜레마 상황에 대해서 제시를 하고 이것에 대해서 논지를 쭉 풀어가는 방식으로 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케이스 위주로 되어 있다 보니까 흥미롭게 들어갈 수 있는데 책이 마냥 쉽지는 않더라고요. 저는 쉬운 책일 거라고 생각하고 한 주간 동안 사역하느라 바빠가지고 들여다보지도 못하고 그래, 쉬운 책일 테니까 괜찮겠지 하고 주일날 빡빡하고 빡세게 읽으면 3시간이면 되겠지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근데 혹시나 해가지고 어젯밤에 나무위키를 좀 찾아봤거든요. 이 책에 대해서 이 책이 어떤 책인가 하고 나무위키 찾아봤더니 나무위키의 설명 읽어봤는데 도저히 모르겠는 거야. 뭔 말인지 모르겠어.
아, 이게 보통 어려운데, 이 쉬운 책은 아니었구나 해가지고. 그래서 긴장되는 마음으로 봤는데, 확실히 쉽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예상했던 시간보다 15분이 더 걸렸던 겁니다. 그래서 8시에 시작해야 되는데, 8시 15분에 시작하는 바람에 여러분이 굉장히 혼선을 겪으셨죠? 죄송합니다. 그러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너무 깊게, 너무 어렵게 파고들면은, 우리는 좀 이제 너무 많이 낭비를 하게 되니까요. 그래서 최대한 여러분들과 같이 풀어볼 때는요, 이 책을 풀어볼 때는요, 제가 처음 그 독서 포럼을 시작하면서 제시했었던 방향인데, 고등학교 윤리와 사상 수업 시간 정도의 난이도로 모든 걸 해결하자. 그래서 이 책을 우리가 한 권씩 한 권씩 다뤄갈 때 목표는 내가 이 책을 읽어봤지 말입니다라고 사람들에게 얘기할 수 있는 정도. 그러면서 야, 그 책은 그거야 라고 한마디로 아는 체를 할 수 있는 정도. 정말 책을 뭐 열심히 읽었으면 그렇게 말 못하거든요. 그러나 우리의 목표는 거기까지 있지 않기 때문에 얄팍하게 정리만 하고 간다라는 생각으로 그리고 이 부분을 랩넌트의 관점에서 적용해 본다라는 생각으로 오늘 책을 읽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첫 번째는 도입부입니다. 정의란 뭘까? 옳고 그름 판단하는 문제일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케이스를 처음에 얘기를 하는데요. 허리케인으로 뭐 우리식으로 하면 태풍이 왔겠죠. 이렇게 해가지고 엄청난 피해를 입은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에 비해서 미국이란 나라가 워낙 넓잖아. 그러니까 허리케인으로 한 지역이 피해를 입었다 했을 때 우리나라에서 피해를 입었다, 태풍 피해 입었다 이러면은 당장 뭐 물자 같은 것들이 이 지역이 피해를 입었어도 옆 동네에서 갖고 오는 게 그렇게 문제가 안 돼요. 당장 우리 같은 경우에도 포항에서 지난번에 피해를 입었죠. 이러니까 포항에서 피해 입었어도 포항 지역의 쌀값이 갑자기 10배로 뛰어오르고 이러지는 않을 거예요. 그냥 울산에서 갖다 줄 수 있거든. 저 경주에서 갖다 줄 수 있고 대구에서 갖다 줄 수 있고 서울에서 내려가도 얼마 안 걸려요. 그렇죠?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나라가 크잖아요. 이러니까 허리케인으로 한 동네가 초토화가 됐다 했을 때 물자가 빨리 이게 안 돌아온단 말이에요.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금방금방 조달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러니까 그 동네에 생필품 가격이 폭등한 겁니다. 뭐 사실 우리도 경험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코로나 처음 이제 팬데믹 왔을 때 마스크 가격이 엄청 폭등했었죠. 그러니까 지금도 이제 지금 정상으로 돌아오고 나니까 마스크 한 장 얼마입니까 그거. 근데 그때 당시에 마스크 하나 구하는데 뭐 10,000원씩 뭐 이렇게 쓰고 이랬잖아요. 한 장의 마스크가 그렇게 비쌌다니까. 그러니까 물가가 이렇게 올랐는데 이게 과연 오르냐 그르냐라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당장 사람들이 제 생활 환경이 초토화되면서 먹을 빵이 없다 하니까 빵을 가지고 그 옆 지역에서 막 한 10시간씩 달려와가지고 빵을 파는데 빵 하나에 한 뭐 3만 원씩 받고 판다. 빵 하나에 10만 원씩 받고 판다. 이런 거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1,000원짜리 빵을 10만 원에 판다? 와, 이건 너무 나쁜 짓 아니에요? 너무 못된 일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공정한 가격으로 팔아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근데 반대쪽 입장은 또 있어요. 그것은 그렇게 해가지고 가격 제한을 매겨버리면 빵 하나 팔 때 10,000원 이상으로 팔지 마라 라고 가격 제한을 해버리면 정말 빵을 필요로 하는 사람한테 빵을 공급해 줘야 된다는 상인들의 유익이 없어진다. 이렇게 되면은 그 멀리서 차를 10시간 몰고 와가지고 빵을 팔고 싶어 할 사람이 없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와, 빵 팔면 여기서 돈 대박 나겠는데? 이래야 사람들이 빵을 들고 몰려올 건데 뭐야, 기름값이 더 들겠는데? 뭐 갈 필요 없는데? 이렇게 되면은 오히려 빵값을 제한해가지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준다는 선의로 만들어진 법인데 오히려 빵이 없어서 굶어 죽는 사람들을 도와줄 수 없게 된다라는 이론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얘기가 그 두 가지 관점 이해가 되세요? 아니, 그래도 그렇지. 남의 불행을 틈타가지고 돈을 벌려고 하는 그런 사람 있으면 되겠냐? 라는 입장과 실제로 그러면 어떻게 해야 에,
빵을 제대로 공급하고 굶어 죽는 사람 막을 수 있겠냐라는 것을 고민하는 입장. 어떤 것이 더 맞을까요? 그러니까 가격을 비싸게 받는 것은 과연 옳은 일인가요? 그른 일인가요? 제가 여기서 여러분한테 답을 묻자는 것도 아니고 저도 답을 제시할 생각이 없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살면서 부딪힐 수 있는 굉장히 많은 딜레마 중에 하나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두고 사람들은 과연 얼마나 고민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정의에 대해서 뭐라고 봐야 되느냐 했을 때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고대 철학자들은 미덕이다. 그래서 비루투나 라틴어로 이렇게 표현하는 그 미덕이다라고 얘기를 많이 했고요. 근데 근대 이후의 정의론은 주로 자유라는 관점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칸트부터 시작해가지고 존 롤스라는 사람의 이르기까지 그 얘기 나중에 다 나옵니다. 그러면은 이 사이에서 어떻게 정의가 전개되고 우리는 정의에 대해서 접근해야 되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샌델은요, 정의 논의를 위해서 세 가지 접근법을 얘기하고 있는데, 복지를 극대화하는 것이 정의다라는 주장, 개인의 자유와 선택을 존중해 주는 것이 정의다라는 주장, 그리고 올바른 것을 찾아내는 것이 정의다라는 주장, 요 세 가지가 있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관점에 대해서 하나씩 하나씩 살펴본다는 거죠. 그래서 1장은 서론, 총 10장까지 있어요. 10장은 결론, 이렇게 진행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그래서 이 세 가지 접근법은 각각 뭘 말하냐. 복지를 극대화하자. 사람들이 그냥 잘 살게 해주는 게 정의 아니냐라는 거예요. 최대 다수가 최대 행복을 추구하도록 해주는 게 복지 아니냐, 정의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자, 되게 맞는 말 같죠?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최대한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 정의다라는 거예요. 맞는 말 같죠? 두 번째는 자유를 존중하는 거예요. 자유를 존중하는 근데 이제 자유가 제일 중요하다라는 입장인데 그것도 무조건 자유로우면 된다라는 입장과 그 다음에 자유 속에서도 사람들이 각자 추구하는 자유가 공평하게 배분돼야 되지 않느냐라는 입장이 있어요. 그래서 평등적 자유주의 관점이 있어요. 무조건 자유 이렇게 하는 자유지상주의가 있고 그래도 공평해야지 평등적 자유주의 이렇게 있어요. 그 다음에 올바른 것을 키워줘야 되지 않냐. 그래서 이것을 문화적 보수주의라고 할 수도 있고 종교적 우파의 관점도 많이 들어가 있다라고 샌델은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무엇이 미덕이며 무엇이 좋은 삶이냐 이걸 또 밝혀야 되는 문제점이 있어요. 그럼 이 내용에 대해서 하나씩 하나씩 접근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굉장히 곤란한 이제 그 딜레마가 있단 말이에요. 스포일러 벌써 잠깐 나갈 뻔했네. 키를 잘못 눌러가지고 전쟁 중에 아프가니스탄 전쟁을 할 때였어요. 특수부대원들이 비밀 작전에 들어가려고 했는데 절대로 이 탈레반 군대한테 들키면 안 되는 비밀 작전이었어. 근데 들어갔는데 거기에서 염소를 끌고 가는 목동들하고 마주친 거야. 아이들하고 마주친 거야.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이 군인들이 혼란에 빠진 거예요. 지금 아무 죄도 없고 아무 잘못도 없는 비무장한 이 아이들을 그냥 양치고 있는 염소 데리고 있는 이 아이들을 죽여야 되느냐? 그냥 들키면 자기들 죽으니까요. 그러면은 이 아이들을 죽이는 것이 너무하다 했을 때 살린다고 하면 어떤 결과가 올까?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지금 이 결정을 해야 되는 군인이 크리스찬이었어요. 기독교인이었어요. 실제 이건 있었던 사건인 거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어, 당연히 위험한 결과가 올 수 있다. 아닐 수도 있죠. 이 소년들이 그냥 살려줘서 고맙다고 그냥 갔을 수도 있죠. 근데 가가지고 쪼르르 가가지고 자기 마을에 있는 어른들한테 얘기해가지고 군인 왔던데요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들이 위험해질 수도 있죠. 저 같았어도 안 죽인다 이랬을 거예요. 차마 죽일 수 없다 이랬을 거예요. 아니 우리는 지금 건장한 군인들이고 완전 특수부대 요원들 진짜 뭐 어마어마한 그 인간 병기들이잖아. 근데 지금 뭐 조그만한 애들, 초등학생들, 애들이 지금 그냥 뭐 와가지고 있는데 아무 잘못 안 했는데 어떻게 그 자리에서 쏴 죽입니까? 못하겠죠? 근데 그 결과 어떻게 됐냐? 살려준 결과 탈레반에 이게 보고가 됐어요. 그래서 전 부대원들은 포위됐어요.
그래서 결국 싸우다가 세 명이 죽었어요. 자기 동료 세 명은 죽었고 자기들을 이렇게 고립되는 바람에 작전도 실패했고 이 부대원들을 구출하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뭔가 이제 리스크와 어마어마한 이제 뭐랄까 경제적인 이제 부담 같은 것들이 들어온 거죠. 굉장한 위험들이 초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군인이 내가 정말 바보 같은 결정을 했다. 자, 이 군인이 크리스찬 군인이 대장이었거든. 그 부대의 대장이었던 리더였던 거야. 팀장이었던 거야. 내가 그때 그 결정을 하는 바람에 내 동료들이 세 명이나 죽었다. 내가 죽인 거나 다름없다. 하면서 후회를 했다는 거죠. 이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굉장히 현장에서 이런 부분들이 부딪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황들을 두고 계속 탐구를 해 나가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정의라는 관점을 두고 첫 번째 관점이 나옵니다. 복지를 극대화하자라는 걸 공리주의라고 해요. 실제로 이룬다라고 했을 때 성공한다 하는 공자입니다. 공자가. 그 다음에 리는 이익이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최대한 이익이 되는 것을 찾아서 만들어주자라는 게 공리주의입니다. 공리, 유틸리티라고 하는 그거예요. 그래서 요 사건이 있었어요. 여기에도 이 사건을 제가 자세히 타이핑하진 않았어요. 실제 있었던 사건이래요. 어떤 사건이야? 이게 영국에서 옛날에 있었던 사건인데 그 네 명이 이제 뭐 여러 명이 있었겠죠. 여러 명의 선원들이 배를 타고 가는데 아주 옛날이야. 그러니까 1600년, 1700년, 뭐 1800년, 할머니 이때쯤 얘기해요. 그러니까 항해를 하게 되었는데 그 배가 그만 난파해 버렸어요. 네 사람이 표류를 하게 된 거야. 망망대해야 구조받을 가능성이 없는 상황이었어. 그러니까 언제 어떻게 될지를 신락 같은 기대를 가지고 배 타고 이제 그 보트 타고 이제 가는 겁니다. 근데 이제 식량이 없어요. 바다 한가운데야. 큰 바다 한가운데야. 네, 그 이제 먹을 게 없어서 이제 다 굶어 죽어가는 상황인 거야. 근데 이때 네 명 중에 세 사람은 어른이었고 한 명은 좀 나이 어린 청소년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세 명은 굉장히 인격자였고 이 어린 그 청소년은 한탕 해보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뭔가 모험심으로 해가지고 들어온 조금 이제 부족한 친구. 부족하다면 뭐 도덕적으로 부족하다 이런 건 아니고 그냥 시기 어린 친구 뭐 이런 아이였던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이 아이가 난파하는 과정에서 다친 거야. 그래서 네 사람이 표류하는 가운데 먹을 게 없는 거야. 어떤 결정을 했느냐? 한 사람 부상당했어? 이 아이가 부상당했어? 세 사람이 어떤 결정을 하느냐면 답이 없다. 이래서 이 아이를 죽이고 잡아먹은 겁니다. 그렇게 해서 살아남았어요. 그래서 살아남은 결과 도착을 해가지고 구조가 됐어. 재판을 받게 된 거죠.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느냐라는 겁니다. 수많은 딜레마 상황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입니다. 벤담이라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얘기했겠냐? 이 아저씨거든요. 제레미 벤담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이 사람의 스타일대로라면 무조건적으로 제일 많은 사람에게 제일 유익한 것을 해주는 것이 답이다라고 주장을 한다는 겁니다. 공리를 극대화하는 것이 옳다. 여기서는. 그러면은 이 한 아이를 죽여서 막 잡아먹는 이 일이 과연 없었다면 결국 네 명 다 죽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네 명 다 죽느니 별로 살 가망이 없는 아이를 식인을 해서라도 세 명이 사는 게 맞지 않냐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전쟁터에서나 현장에서는 극단적인 상황에서는 이런 선택의 순간들이 계속 오겠죠. 벤담은 이렇게 얘기해요. 도덕의 최고 원칙은 행복을 극대화하는 것이다. 그 말은 쾌락의 총량이 고통의 총량보다 많게 하면 그게 무조건 정의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래서 공리라는 건, 유틸리티라는 것은 쾌락을 가져오고 불행을 막는 일체 모든 행위, 이게 공리다. 라고 하는 것이 벤담의 주장이에요. 그러면은
이 사람에 대해서 반박을 이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이 공리주의에 대해서 반박을 이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아니, 개인의 권리를 너무 존중하지 않는 거 아니냐. 이런 그 얘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 왜 로마 시대 때 핍박받잖아요. 기독교인들이. 우리 그리스도인 선조들이 얼마나 핍박받았습니까? 그러니까 원형 경기장에 끌려 나와가지고 사자의 밥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맹수의 밥이 되는 그때 이걸 보고 그 핍박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로마 대부분의 시민들, 우상 숭배하고 로마 시민들은 너무 재밌다 박수 친 거예요. 와, 이거 이렇게 사람하고 동물하고 싸우는 거 보는 거 쉽지 않은데 저 기독교인들이 저희 잡아먹히니까 재밌네 이렇게 해가지고 그때 환호했단 말이지. 그럼 그게 정의냐? 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기뻐하니까 저 사람들 잡아먹히면 정의겠네? 이렇게 반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과연 예, 그 행복의 총량과 고통의 총량을 똑같은 단위로 환산해가지고 비교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이게 반박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예를 들 수 있지만 속도 제한을 했을 때 제한 속도를 올렸어. 제한 속도가 너무 낮아가지고 달리는 게 너무 답답한 거야. 그리고 사회적으로 비용이 많이 들어. 그러니까 빨리 갈 수 있는 길인데 늦게 가게 된 결과 손해보는 돈을 그 막 경제적으로 손해보는 사람이 너무 많아진 거야. 그러니까 제한 속도를 올려줬어. 이랬더니 경제적인 효과가 이렇게 생겨가지고 사회 전체적으로 돈을 이만큼 더 벌게 됐는데 근데 그만큼 또 한 반대쪽에서는 사망자가 많아졌어. 그러면은 그 사망자 숫자를 경제적으로 환산해가지고 사망자가 이만큼 늘어났지만 돈을 이만큼 벌었기 때문에 한 명의 목숨의 값보다 경제적 이익이 더 높으니까 계속해서 속도를 더 올리기로 합시다라고 마음껏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냐라는 거예요. 이게 또 이것도 참 곤란하죠. 실제로 속도 제한이 올라가면은 제한 속도가 높아지면은 위험도도 증가하잖아요. 그러면은 위험도를 낮추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람의 목숨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 구간에서 5km 속도 제한 걸면은 교통사고는 거의 안 나겠죠. 과속사고는 안 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살 수 있겠어요? 어렵다는 거죠. 가치를 잴 수가 있냐? 그걸 계량적으로 측정을 할 수 있냐? 진짜 어려운 얘기 아니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존 스튜어트 밀이라는 사람, 지난번에 경제학 이야기할 때도 나왔었죠. 이 사람도 질적 공리주의라고 해가지고 벤담의 양적 공리주의를 비판한 겁니다. 벤담이 공리주의를 했는데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다.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어야 된다. 근데 그 행복을 양으로만 무조건 계산할 수 있냐? 그 계산 자체가 안 되지 않냐? 그래서 이 공리를 추구한다고 했지만 그러나 그 사회에서 개인의 자유도 존중해야 되고 수준 낮은 쾌락도 있지만 수준 높은 쾌락이 더 중요하지 않겠냐. 이렇게 해가지고 얘기를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존엄성이 따로 있지 않냐. 도덕적 이상도 어느 정도 고려를 해야 되지 않냐라고 반박을 한 거예요. 네, 근데 그래가지고 이거는 그냥 짤로 넣어봤습니다. 검색해보니까 나오더라고요. 양적으로 따져도 안 되고 질적으로 따져도 안 되고 당신의 의견은 꺼지십시오. 이렇게 에바입니다. 기각됩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이거는 그냥 개드립이고요. 근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벤담 그 미일의 의견에서 미리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을 이제 그 절충을 시키다 보니까 안 맞아지는 거야, 이제. 공리주의라는 개념이 그 개념 자체, 질적 공리주의라는 게 말장난에 가깝다는 거야. 차라리 양적 공리주의로 하면은 피도 눈물도 없다는 소리를 들을지언정 어쨌든 제일 많은 사람들이 이득 보는 쪽으로 가야 되는데 질적 공리주의가 말은 좋지만 실제로 구현하기는 어렵다는 거야. 그런 고급스러운 쾌락이 뭐냐, 저급한 쾌락이 뭐고 고급 쾌락이 뭐냐, 그건 누가 결정하는데 이런 대로 함정에 빠지는 거죠. 그래서 어려움이 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야 공리주의 필요 없다. 세 번째 그 3장인데요. 두 번째 관점 나오는 겁니다. 야 자유가 최고다. 사람들의 자유를 존중해주고 자기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도록 내버려도 그게 정의야라는 이론이 나오는 거죠. 그 중에서도 모든 것에 대해서 다 자유를 허용해야 돼. 다 알아서 하라고 해.
제한하지 말자, 간섭하지 말자 하는 팀들이 나옵니다. 그게 자유지상주의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에 대해서 질문하게 되는 거죠. 과연 우리는 우리 자신을 소유할 수 있다? 소유할 수 있냐? 내가 나 자신을 소유하는 거야? 그런 질문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샌들도 이런 질문을 하거든요. 자유주상주의는 누구도 자유를 침해할 수 없다라는 주장인데 경제적 자유 방임. 그래서 정부가 간섭 함부로 하지 마라. 사람들 돈 벌고 싶은 대로 돈 벌도록 놔둬. 이거 얘기죠. 지난달에 경제학 얘기하면서 좀 다뤘잖아요. 근데 이것으로 끝나지 않고 사회적으로도 자유 방임인 거예요. 아니 뭐 동성결혼 하고 싶으면 하라고 해라. 지 마음인데 왜 국가가 나와서 간섭임? 아니 마약 하고 싶으면 지가 마약 하는 거지. 그거 가지고 왜 개인의 선택인데 그거 간섭하냐? 왜 도덕을 가지고 사람들을 제한하는 거지? 도덕은 누가 정했는데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도록 내버려둬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반론을 제시할 수 있는 게 이거예요. 자기가 열심히 해가지고 자기가 돈 벌었는데 누가 그거 가지고 세금 물리면서 제한하고 이렇게 할 수 있냐? 그러면 안 돼. 라고 하는데 과연 성공자가 성공하게 된 것은 본인이 혼자 잘해서 성공을 한 거냐? 그 본인만의 성공이냐? 사실 아닐 수 있잖아요. 그 얘기가 나중에 나오는 롤스의 이야기에서 그 고민이 되는 내용이거든요. 자유롭게 해가지고 모든 사람이 자유롭게 해서 이렇게 해서 어떤 사람은 성공, 어떤 사람은 실패했는데 그 실패, 그 가난을 왜 보상해줘야 되냐? 다른 사람의 자유를 침해하고 다른 사람의 성공을 빼앗아가지고 줄 수 있냐? 아니지. 라고 하기에는 과연 그 사람이 자기의 순수한 노력으로만 거기까지 성공했냐?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한계점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조금 더 충격적인 케이스가 또 나옵니다. 자유는 어디까지 허용되어야 되느냐라는 건데요. 저도 읽으면서 좀 역하더라고요. 실제 이런 그 사건이 나오는데 2001년에 있었대요. 그 소프트웨어 기술자인 43살 베른트 위르겐 브란데스라는 사람이 어떤 광고를 보고 개인을 찾아가요. 그럼 그래서 광고를 올린 사람이 42살인 아르민 마이베스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뭘 했느냐, 무슨 광고를 했느냐, 그리고 이 사람은 무슨 광고를 보고 그 사람에게 찾아갔느냐, 어, 죽어서 다른 사람에게 먹혀줄 사람 찾습니다. 라는 광고였다는 거예요. 진짜 웃긴 거죠? 200명이 그 광고를 보고 연락을 해왔대. 자기를 죽여서 잡아먹어 줄 사람을 찾는 이 광고. 그러니까, 나한테 먹혀줄 사람 오세요. 이 광고를 했는데, 그 광고를 보고 이 사람 찾아갔다는 거야. 그래서 200명이 연락했는데, 실제로 찾아간 사람 4명이고, 그 중에서 실제로 그래, 나를 죽여라. 잡아먹어봐. 하고, 실제로 계약 체결해서 한 사람이, 이 브란데스라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가지고 커피 마시고 얘기를 들어본 뒤에 잡아먹히는 것을 허락해서 마이베스는 이 사람을 죽이고 그 자리에서 잡아먹어봤대요. 진짜 웃기는 일이죠. 제정신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벌써 이제 이 사람이 그래서 체포가 됐죠. 잡혀보니까 이미 그 사람 고기를 20kg 정도 먹어치운 상태. 이렇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잡아갔는데 이걸 어떻게 봐야 되냐? 살인죄라고 할 수 있냐? 라는 거예요. 분명히 사람을 죽였어요. 아주 엽기적인 짓을 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어? 잡아먹힐 사람 해가지고 한테 지가 왔다는 거야. 그럼 자유가 아니야? 자기를 죽여주십시오 해가지고 갔는데, 죽여달라고 해가지고 죽였고, 먹어달라고 해서 먹었는데, 그럼 그거 처벌해야 되냐? 라는 거예요. 자유지상주의로 따졌을 때 이 문제는 어떻게 봐야 되냐? 자유지상주의 관점에서는 이거 처벌을 못하는 거예요. 잘못된 게 아니라는 거지.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래서 이 문제도 과연 이 이론도 이렇게 봤을 때 이걸 정의라고 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이거 문제 있지 않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시장에 맡기는 것이 과연 옳으냐라는 것에 대해서 도덕성 문제를 샌들이 제기합니다. 자유시장을 옹호하는 사람들 중에는 그냥 자유가 맞으니까 자유롭게 살아야 되니까 시장 경제가 맞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시장 경제를 했을 때 시장의 자유를 인정했을 때 모든 사람이 제일 잘 살게 되니까
자유시장을 허용해야 된다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두 번째에 가깝죠. 자유롭게, 첫 번째, 이건 첫 번째도 조금 있긴 있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게 자유니까. 그걸 누리는 거지. 근데 또 복음 없는 사람이 무조건 자유, 이건 모든 자유를 다 회복한다 이러면은 복음 없는 창세기 3장, 6장, 11장 안에서 무제한적인 자유가 과연 그 참된 성공을 이룰 수 있겠냐? 그것도 또 어렵잖아요. 그렇다고 그럼 제한하느냐? 그럼 누가 제한해요? 정부가 제한하잖아. 그럼 정부는 선이냐? 정부는 과연 복음이냐? 그것도 아니거든. 그러니까 뭐 결론 가서 얘기하겠지만 예, 창세기 3장 이후에 인간 세상에서는 지금 현실 세계에서는 그 완벽하게 옳다 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다 한계가 있어요. 다 장점도 있고 다 단점도 있는 건. 이런 부분을 인정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시장 자유의 논리를 무제한적으로 인정한다고 하면 그러면은 나 대신 네가 군대 가라 이러면서 돈을 주고 군대를 그 대신 가게 하는 것 이걸 허용해야 되느냐라는 문제가 있겠죠. 우리나라 같으면 엄청 더 이게 그 저항이 심리적으로 저항이 많을 거예요. 다 군대 가야 되는데 그 시장에 맡겨가지고 나 대신 군대 한 번 더 갈 사람 이렇게 해가지고 돈 얼마 준다? 그렇게 계약해가지고 보내는 것이 잘못이라고 할 수 있겠냐? 근데 돈으로 그렇게 사람 목숨을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사게 할 수 있느냐? 어렵죠. 그보다 더 골치 아픈 까다로운 문제가 있어요. 대리 출산의 경우인데 어떤 사람이 아이가 안 생기니까 어떤 부부가 아이가 안 생기니까 어떤 신문 광고를 낸 거예요. 돈을 얼마를 줄 테니까 대리모 해줄 사람을 찾는다. 그래서 당신의 이제 정자를 제공해 줄 테니까 인공 수정해가지고 아이를 낳아달라. 대신에 낳는 순간 우리가 데려간다. 이렇게 해가지고 계약을 한 거예요. 실제 그 계약을 누가 한 거야. 근데 이 여자분이 그렇게 계약을 해서 돈을 받고 나서 실제로 아이를 임신을 해가지고 이제 출산을 하고 나니까 도저히 보낼 수가 없는 거야.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어요? 내가 지금 뱃속에서 길러가지고 키워서 내가 배 아파가지고 낳은 아이인데 이제 뭐 전혀 모르는 사람한테 물론 정자 제공했다고 하지만 그냥 내보낸다? 못하겠는 거야. 이 사람이 계약을 깬 거예요. 안 보내겠다 이렇게 된 것이. 그럼 이게 맞냐 틀렸냐? 이거 가지고 소송이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베이비 M 케이스 뭐 이렇게 해가지고 또 소송이 벌어져요. 결론적으로는 뭐 이랬다 저랬다 뭐 이것도 많지만은 그 계약은 계약이다. 대신에 엄마 마음도 이해하니까 계약은 계약 처음에는 계약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대법원에서는 엄마의 말이 맞다. 함부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이렇게 미국 대법원에서 결론 내렸대요. 하지만 양육권은 보다 아이를 위해서는 처음에 그 부모가 더 잘 사니까 아이를 위해서는 더 유리할 것이다. 양육권은 친권은 그쪽에 주되 대신에 엄마는 언제든지 아이를 만나러 갈 수 있도록 해라. 이런 식으로 결론을 내렸다는 거예요. 복잡하죠. 현장에 이런 복잡한 사건들이 많은데 이거 얘기를 하나하나 다 하나 하다가는 이거 시간 너무 많이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얼른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가지고 다 얘기를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동기가 중요하지 않냐라는 얘기를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임마누엘 칸트라는 사람입니다. 유명한 철학자죠. 이 사람은 인간은 이렇게 돈으로 사고 팔 수 있는 게 아니야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존엄성 지닌 존재 아니냐. 그래서 이 사람은 개신교 경건주의자 부모님이 있어 태어났어요. 본인도 크리스찬이에요. 근데 이 사람의 특징은 모든 사람은 다 존엄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왜냐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셨으니까라고 얘기를 하지 않고 인간에게는 이성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면서 철학적으로 접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 칸트의 주장을 동의하진 않지만 제가 고등학생 때 논술 쓸 때는 맨날 칸트 인용했습니다. 칸트는 인간은 그 자체로 목적이라고 했다 하면서 이래가지고 정원명 인용하고 이랬는데요. 칸트가 남긴 유언의 그러니까 칸트가 죽고 나서 칸트의 묘비명에 쓰인 문구가 너무 아름다워요. 그 얘기를 언젠가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은 안 하고.
나중에 순수 이성 비판, 실천 이성 비판 이거 같이 읽어보려고 하는데 과연 읽을 수 있을지 용기는 잘 안 생깁니다만 왜냐하면 한국어로 써있는데도 뭐 말인지 모르겠어. 제가 한 번 살짝 봤는데 그래도 한번 도전해 보려고요. 그때 가서 얘기를 해볼게요. 그러면서 이 사람은 벤담을 굉장히 맹렬하게 비판하는데 도덕은 인간 그 자체를 목적으로 여기고 존중하는 것이지 인간은 수단이 될 수가 없다. 이걸로 저걸로 판단할 수 없다. 계산할 수 없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제일 큰 특징이에요. Do the right thing because it is right. 그러니까 올바른 것을 해라. 왜냐? 올바른 것을 했을 때 이익이다. 올바른 것을 했을 때 이것 가지고 나한테 뭔가 좀뭐 전체적으로 유익이 많다. 이걸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는 거지. 올바른 일을 해야 되는 이유는 그것이 올바른 일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 사람의 특징이에요. 절대적인 것을 주장하는 거죠. 그래서 복지를 극대화한다, 미덕을 장려한다, 사회적으로 뭐 미덕을 장려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 다 틀렸다는 거죠. 정의와 도덕, 정의 그 자체가 중요하다는 그 인간 그 자체가 목적이라는 거야. 그래서 정의와 도덕은 자유에서부터 나오는 것인데 이 자유가 뭐냐? 자유가 중요한데 그렇다고 마냥 모든 것을 다 자유롭게 알아서 해라? 그건 인간의 존엄성을 모르는 거잖아. 그래서 진정한 자유는 따로 있는 거야 라고 칸트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진정한 자유는 그저 욕구 충족을 위한 행위를 넘어서는 거야 라고 수준 높은 얘기를 하는 거죠. 앞에서 얘기했던 사람들 뭐 식인종 그 얘기까지 생각하면은 자유인데?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칸트는 그거 자유 아니야. 욕구에 욕망의 노예가 되어 있었던 거야. 그게 무슨 자유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진짜 자유는 순수한 실천 이성을 훈련한 결과로 나온 도덕을 통해서 영혼의 자유를, 마음의 자유를 얻었을 때 나오는 거야. 라고 이 사람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쾌락과 고통이 우리의 통치권자 되면 되겠냐? 이성이 우리의 의지를 통치했을 때 욕망에서 해방되면서 자유를 얻는 거야. 그러면 이때 인간은 다른 동물과 구분되는 존재가 돼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약간 비슷한 얘기 우리 떠오르지 않으세요? 오늘 일부의 그 본문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칸트 뛰어넘는 걸 갖고 있는 거예요. 쾌락은 자유롭다고 사람들은 생각하는데 오늘 고등부의 그 메시지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거 자기는 자유로운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자기 자유가 아니야. 쾌락과 고통 이걸 가지고 사실은 모든 걸 결정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것 조금 더 엄밀히 들어가 보면 창세기 3장, 6장, 11장이 자기의 주인이지 자기는 자유가 아닌 거야 그게. 그래서 좀 더 들어가 보면 자기는 자유롭게 모든 걸 결정한다고 하는데 그거 마귀 노예되어 있는 상태라는 거지. 진정한 자유는 거기서 해방되는 거죠. 우리는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칸트가 그렇게 얘기를 한 건 아니고 우리가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그래서 복잡한 얘기지만 진정한 자유란 주어진 목적을 위한 최선의 수단을 선택하는 게 아니고 목적 그 자체를 선택하는 거라는 거야. 그래서 옳은 일을 했을 때 느낄 수 있는 쾌락을 추구했다. 아, 내가 이렇게 올바른 일을 했으니까 사람들이 나를 칭찬해 주겠지? 아, 올바른 일 하니까 기분 좋은데? 이것 때문에 올바른 일 하면 그것도 올바른 게 아니라는 거야. 그건 도덕적 가치가 없다는 거야. 왜 올바른 일을 해야 되느냐? 올바른 일을 해서 내가 만족한다? 그것 때문에 올바른 일을 하면 그것도 틀린 것. 오로지 올바른 일이기 때문에 했다라는 것일 때 제대로 했다. 정답라는 거예요. 굉장히 까다로워요. 그래서 이성은 도구가 아니고 선언적인 순수 실천 이성이다. 뭔 말인지 모르겠다 하면은 다음번에 얘기를 더 해봅시다. 칸트 얘기를 언젠가 하겠죠. 이성의 작동 방식은 뭐냐? 가언 명령과 정언 명령이 있는데 가언 명령이라는 말은 야, 네가 이런 걸 하면 이렇게 될 거야. 그러니까 이걸 해라고 하면 그건 가언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가변적이란 말이지 쉽게 말해서 그거 말고 정언 명령이어야 된다. 이런 걸 하면 이렇게 되니까 이걸 해라가 아니고 이거는 무조건 오르니까 항상 오르니까 이걸 해야 돼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변적인 거 말고 정해진 것으로 가야 된다. 그 명령이다. 그래서 의지의 준칙을 보편화해라 이 말은 어렵죠? 네, 윤리와 사상 시간으로 들어온 것 같아요. 어떤 면에서 제 의도하고 맞네요. 그래서 의지의 준칙을 보편화하라는 말은 이런 사회에서는 사회 문화적 배경 속에서 이런 결정을 하는 것이 사람들한테 좀 더 인정받고 저런 사회에서는 저것이 더 정의롭고 라고 말하면 안 된다는 거야. 그것은
보편적이지 않잖아. 어떤 사회에서도, 어떤 세상에서도, 어떤 시대에서도 똑같은 가치는 똑같이 판단돼야 된다라는 거야. 이게 칸트의 주장이에요. 그러면 그 의지의 준칙, 보편화해야 될 의지의 준칙은 뭐겠냐? 인간 그 자체가 목적이다. 오로지 인간 존중해라. 이거예요. 가업 명령에 따라서 행동했다? 그건 자유로운 행동 아니라는 거지. 자유로운 행동은 정업 명령에 따라서 행동했을 때. 야, 이렇게 하면 상 줄게. 이거 해. 라고 해서 내가 그거 했다. 그럼 자유가 아니라는 거야. 아무런 보상도 없고, 아무런 칭찬도 없고, 아무런 나한테 돌아오는 게 없다고 하더라도 그 행위의 결과와 상관없이 나는 올바르기 때문에 했다. 그럼 그게 자유로운 행동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현실 문제에 대해서 적용을 좀 해봐야죠. 그래서 인간은 물건이 아니니까 자기네 스스로의 재산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몸도 자기 자신의 인생도 자기의 재산이 아니다. 그러니까 자살하면 안 되지. 이 사람 입장에서. 이 사람 입장에서는 아까 전에 얘기했었던 그런 사고 파는 것처럼 계약하는 것처럼 되는 그런 행동 다 틀린 거라는 거지. 자기도 자기 마음대로 하면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뭐 결혼과 상관없이 성적인 자기 결정권을 가지고 뭐 성관계 마음대로 한다? 그거 틀렸다는 거야. 그건 자기 자신을 자기의 소유물로 생각했기 때문에 하는 거라는 거죠. 결혼은, 그러니까 성적인 관계도 결혼 안에서 부부가 마음, 생각, 영혼을 완전히 일치되는 올바른 방향으로 갔을 때 되어져야 되는 것이다. 그 안에서만 가능하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 해야 돼. 여기서 한 가지 또 그러면 칸트 말 다 맞잖아요. 훌륭한 말이지. 여기까지 좋죠? 딜레마 하나 또 던집니다. 유명한 딜레마 이것도. 살인자에게 거짓말을 해도 되냐? 라는 거예요. 지금 누가 살인자가 그 사람을 죽이려고 쫓아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우리 집에 들어와서 나를 살려달라고 하면서 숨었어. 그래서 숨겨줬어. 근데 살인하려고 하는 사람이 들어왔어. 어딨냐? 그때 거짓말을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칸트의 말에 따르면 거짓말은 어떤 상황에서도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칸트는 상대적인 걸 인정을 안 해. 절대적인 거라는 거야. 올바른 것은 항상 올바른 것이다. 결과가 어떠냐라는 것은 우리의 고려 대상이 아니다. 그 순간에 가장 올바른 것은 무조건 올바른 것을 선택해서 해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이 상황에서 칸트스럽게 하려면요. 거짓말 절대 하면 안 돼요. 숨겼어, 안 숨겼어? 그러면, 아, 어딨어? 뭐 이러면 저기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지. 그러면 여기서 웃기는 얘기잖아요. 결국 그 살인을 하게 되는, 그 살인자가 살인을 하게 되어버리면 그게 맞냐라는 거죠. 그래서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답이 뭐냐면은 그 사람 어딨냐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이 그 사람을 제가 1시간 전에 봤는데요 라고 하면 거짓말은 아닌 거야. 예를 들어서 1시간 전에 우리 집에 왔어. 숨겨줬어. 그래서 지금도 뒤에 있어. 근데 어딨냐라고 했을 때 1시간 전에 온 그 1시간 전에 이 마을에서 봤습니다. 라고 하면 거짓말은 안 했다라는 거지. 그래서 그 정도로 해서 빠져나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칸트 스타일의 답이라는 거야. 여러분 어떠세요? 조금 구리죠. 궁색하단 말이지. 구질구질하단 말이야. 지금까지 엄청 상쾌했는데 여기까지 이 상황에 딱 부딪히니까 아 그건 좀 뭐 야 이렇게 해서 좀 적당히 넘어가면 안 될까라고 하는 게 약간 좀 초라해 보이잖아. 지금까지 했던 멋있는 것에 비해서. 그래서 한계가 또 나타난다는 거야. 그래서 이것을 두고 존 롤스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 그래서 분배 정의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분배 정의에 대한 관점이 몇 가지 있어요. 봉건주의, 옛날 계급제도 사회 안에서는 출생에 의해서 계층이 결정되는 거야. 그러면 귀족으로 태어났다? 그럼 뭐 그 사람 부자야. 노비로 태어났다? 그 사람 거지야. 그게 분배 정의인 거야. 그게 옛날 시대 분배 정의고 지금 우리가 이거 옹호하는 사람 없잖아요. 그 이후에 나오는 게 자유지상주의. 그래서 제도적으로 기회만 똑같으면 돼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능력주의. 그러니까 자유지상주의는 모든 사람한테 기회 다 똑같이 줬으면은 끝이야. 더 이상 따질 필요 없어라는 건데 과연 그러면 자유지상주의가 맞냐?
앞에 우리가 본건적으로 출생을 위해서 결정되는 건 안 좋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자유지상주의에 따르면요. 어떤 사람은 되게 잘 사는 집에 태어나가지고 되게 유리한 상황에서 출발을 했어. 근데 그걸 그냥 자유로우니까 네 마음대로 해? 라고 과연 봐줄 수 있냐? 그게 올바르냐라는 거예요. 능력주의자도 있습니다. 그럼 능력을 공평하게 발휘할 수 있는 기회는 줘야지라는 겁니다. 근데 그 능력조차도 사실은 다를 수 있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태어났을 때부터 어떤 사람은 능력이 좋다? 태어났을 때부터 어떤 사람은 능력이 안 좋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축구를 한국에서 제일 잘하는 사람, 손흥민 이 사람, 하고, 나하고, 저하고, 그래서 축구를 가지고 승부한다 했을 때, 태어날 때부터 완전 다른 재능을 갖고 태어난 손흥민과 내가 공정하게 기회를 부여받아가지고 공정하게 연습을 똑같은 시간에 연습을 했으니까 연습 똑같은 시간 좋지? 근데 손흥민이 훨씬 잘하네. 너 짜져. 뭐 이렇게 하면은 그게 공정하냐라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는데 이 사람 좀 아니지 않냐라는 겁니다. 롤스라는 사람은. 그것도 보정을 해줘야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평등주의라는 것을 들고 나옵니다. 자유주의인데 평등한 것을 최대한 맞춰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 롤스라는 사람은 프린스턴 대학 졸업하고 하버드대 교수를 한 사람인데 특징이 어릴 때 동생 두 명이 죽었어요. 왜 죽었냐? 자기가 병에 걸렸는데 자기 동생한테 옮아가지고 자기 동생들이 죽어버렸어. 그래서 이게 자기한테 엄청 충격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제 성공의 신부가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목사가 되겠다. 이렇게 해서 신학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신학과를 졸업을 해요. 펠라기우스주의, 행위중심 이걸 비판합니다. 그래서 맹렬하게 비판하는데 펠라기우스주의, 행위중심으로 구원이 결정된다고 하는 이 주의를 따라간다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된 것이다 라고 맹렬한 주장을 해가지고 최우수 졸업 논문상을 받았다고 합니다. 참고로 이 얘기는 저도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도 저도 똑같이 얘기를 하거든요. 여기까지 좋았어. 근데 어릴 때 있었던 상처, 그리고 자기한테 왔던 영적 문제, 이게 해결이 안 된 상태에서 이론만 이렇게 들어간 거야. 이러니까 2차 대전 전쟁터에서 너무 잔인한 상황들을 많이 보면서 이 사람 너무 충격받아가지고 신앙을 잃어버려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럴 수 있냐. 무신론자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얘기하는 것이 이 할아버지인데요. 이 사람은 과연 자유가 공정하냐라는 겁니다. 차등적인 운빨도 있는 거 아니냐. 이거 싹 다 배제해야지. 그래서 언론의 자유라든지 종교의 자유라든지 하는 기본적인 자유는 모든 사람한테 다 평등하게 주고 그 다음에 불평등한 사회 경제적인 배분을 하는 것은 가장 어려운 사람한테만 돌아가도록 해줘야 된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모든 사람이 최대한 공정하도록 최대한 공평하도록 만들어주고 사람들이 봤을 때 너무한다 싶을 정도로 해줘야 된다. 왜냐? 지금 와 있는 불평등한 결과는 사실은 공정한 경쟁이라는 것은 그 속에서 나온 게 아니야. 다 불공정한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노래를 잘 불러가지고 엄청난 돈을 벌잖아요. 아이유 같은 사람 돈 엄청 벌었죠. 그쵸? 그러면 그게 그냥 노력만 한 결과냐. 그냥 태어났을 때부터 노래 잘하도록 된 건데. 그리고 더 큰 문제는 그 사람이 노래를 잘한다고 했지만 노래를 잘하는 그게 과연 모든 불평등을 설명할 수 있는 조건이냐. 만약에 조선시대에 태어났으면 그렇게 지금까지 돈을 벌 수 있었을까? 만약에 아이유가 저 아프리카에 태어났으면 그 노래 잘하는 똑같은 재능이 있어도 그렇게 돈 벌었을까? 운이야. 운이 좋았던 거야. 근데 그 운이 좋았다는 이유만으로 그 사람에게 주어지는 모든 불평등을 그 사람에게 주어지는 모든 유리함, 반대로 똑같은 상황이지만 안 좋은 그 좀 가난한 나라에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가난하게 되는 것. 이걸 그냥 긍정해야 돼? 아니야. 이건 다 맞춰줘야 되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게 롤스 얘기입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갔네요. 좀 빨리빨리 좀 더 가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롤스 입장에서는 소수 집단들, 그 다음에 어려움 당한 사람들한테 더 많이 줘야 된다는 거야. 그게 그게 정의라는 거지.
그러면요, 소수 집단을 우대한다고 했을 때, 좀 지금까지 차별받던 사람들, 지금까지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에게 좀 더 많은 혜택을 줘가지고 이런 사람을 도와준다고 했을 때, 과연 그건 맞냐라는, 여기에 대한 또 반대 케이스를 들고 나와요. 홀어머니 밑에서 어떤 사람이 되게 가난하게 살았어요. 이 셰릴 호브드라는 여자분이. 이 사람이 돈이 너무 없어가지고 너무 힘들게 살아서 그냥 계속 아르바이트하고 돈 벌고 하면서 억지로 공부해가지고 그 대학을 졸업을 했고 아주 성적도 잘 나왔어요. 그렇게 고생을 해서 공부를 한 끝에 좋은 성적 얻어가지고 법학 이제 변호사 되겠다 해가지고 텍사스 법대에 지원을 한 거야. 문제는 합격할 수 있는 성적이었어. 근데 떨어졌어. 왜 떨어졌냐? 사회적 소수자 가산점 정책 때문에 백인인 셰릴 호브드라는 이 여자분은 그 점수에서 까인 거야, 밀린 거야. 그러니까 흑인 인종 우대 때문에 소수자 인종이거든. 흑인들을 더 배려해야 되니까 흑인들에게 그 이제 합격 커트가 더 많이 간 거야. 이러니까 이 호브드라는 사람보다 공부는 더 못했는데 점수가 낮은데도 불구하고 흑인이라는 이유로 이 사람은 합격을. 그래서 만약에 그 흑인 우대 정책이 없었으면 이 사람은 얼마든지 합격했을 건데 그 정책 때문에 자기 불합격. 이건 과연 옳으냐라는 거예요. 진짜 곤란한 문제죠. 그러니까요. 그 학, 자 넘어가 봅시다. 찬성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여전히 시험 격차를 조정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사람들이 어떤 동네에서는 뭐왜 평준화 논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동네는 지금 뭐 다 이제 뭐 그 성적 자체가 너무 높고 빡세고 내신 따기가 힘들고 어떤 동네 내신 따기가 널널한데 성적 똑같이 볼 수 있냐. 이건 좀 조정을 해줘야지.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의 잘못 보상해줘야 되지 않냐. 아니 흑인들이 옛날에 얼마나 어려웠어. 아니 옛날에 핍박받고 차별받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 좀 우리가 지금 와가지고 오히려 이 사람들한테 보상을 하고 배상을 해줘야지 라는 입장인 거야. 그러면 여기에서 나오는 게 이렇게 해가지고 옛날에 핍박받고 차별받아가지고 어렵게 살았었던 흑인들을 지금 와서 도와줘야 되니까 흑인들에게 점수를 더 줍시다 해가지고 합격한 흑인들은 어떤 흑인들이냐? 중산층이야. 잘 살아. 흑인들이 다 못 살아요? 흑인 중에 잘 사는 사람 많아요. 이 셰릴이라는 이 여자분은 오히려 백인이라는 것 말고는 너무 가난하고 힘들어. 근데 인종이라는 이유만으로 이 사람들은 잘 살고 그 금수저로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쉽게 조건 따가지고 합격을 했고 이 사람은 백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떨어졌어. 완전 역차별 아니에요? 곤란한 문제죠. 다양성 증대시킬 수 있는 거 아니냐. 여러 가지로 이제 대학에서 백인도 있고 흑인도 있고 뭐 히스패닉도 있고 아시안도 있고 이렇게 해야 여러 가지로 이제 좋은 결과가 나오는 거 아니야? 성적을 가지고 모든 걸 다 따지면 안 돼. 라는 게 지금 소수 집단 우대 정책을 찬성하는 사람들 입장인 거예요. 그러면은 사람들 반박할 거 아니에요. 아까 전처럼. 아니 지금 그 흑인 금수저인데 이걸 어떻게 할 거야? 왜 이런 가난한 사람들이 오히려 더 배제돼야 돼? 역차별 당해야 돼? 이렇게 하니까 반박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반박하는 거예요. 야, 대학은 자기 나름대로 목표가 있는 거야. 자기 목표에 따라서 신입생 선발할 권리가 있는 거지. 이걸 가지고 자기의 대학이 추구하는 목표에 따라서 우리 대학은 올바른 그 성적을 잘 나온 사람들을 합격시켜서 성장하게 해주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여러 다른 인종들을 받아들여 가지고 문화적 다양성을 키우는 것이 우리 대학의 존재 목표입니다. 사명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당신을 받아들일 수가 없고 저분들한테 혜택을 줘야 됩니다. 라고 했을 때 그걸 어떻게 막느냐는 거예요. 신입생 선발 권리도 대학한테 있는데 그리고 대학에 합격했다? 그것은 어떤 도덕적으로 이 사람이 훌륭하니까 거기에 맞게 당신에게 합격증의 영광을 수여합니다 하는 게 아니라는 거야. 그냥 대학 합격은 합격일 뿐이라는 거야. 그게 이 사람들의 일이거든요. 그래서 미덕을 많이 갖췄다고 해가지고 성공이라는 포상을 주는 게 아니라는 거지. 그게 이 사람들의 주장이에요. 그럼 과연 우리는 이걸 받아들일 수 있냐고요? 아까 우리가 방금 얘기한 이 케이스대로 생각하면 셰릴이라는 이 사람이 되게 억울할 것 같잖아. 우리한테도 그렇게 마음이 다가오죠? 그러니까 아까 전에 롤스 식으로 얘기를 했다면 억울하다 하면 안 된다는 거야.
근데 우리가 봤을 때는 실제로 억울하잖아. 과연 이게 억울한 거 아니라고 할 수 있냐라는 거지. 그래서 여덟 번째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아리스토텔레스 얘기가 나와요. 정치 철학의 핵심, 목적이다. 목적. 그리스어로 텔로스라는 건데, 정의는 영예를 안겨주는 것이다. 다른 말로 해서, 미덕이 있으면 영예와 포상이 뒤따라와야 된다는 게 아리스토텔레스 사상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 셰릴처럼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가지고 어떤 자격을 갖추었다면 거기에 합격이라는 영광을 주는 게 정의라는 거야. 이게 아리스토텔레스식의 정의의 관점이다. 그래서 정의는 자격이 있는 사람들에게 그에 합당한 대가를 주는 것이다. 라는 것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의론. 그래서 어, 이에 따라서 정치는 좋은 삶에 대한 필수적인 요소라는 거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어, 지금까지는 가치라는 것을 두고 뭔가를 이제 대우를 해준다. 여기에 대해서 배제를 하고 논의를 진행해 왔단 말이에요. 결과적으로 누구한테 이익이냐라는 첫 번째 관점, 공리주의 관점. 그 다음에 결과적으로 얼마나 자유를 신장해 주었느냐라는 것에 대한 관점. 이것을 가지고 정의를 얘기를 해왔다면 이제는 그 자체로 추구해야 되는 뭔가 좋은 것이 있지 않냐. 굿. 그 굿의 가치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봐야 되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샌델은 이걸 가지고 고대로 가서 아리스토텔레스를 끌고 들어온 겁니다. 정치는 법을 만들고 법은 좋은 습관과 인격과 미덕을 개발하는 것이고 심사숙고하는 능력과 실천적인 지혜를 개발시켜 주는 거니까 그래서 정치를 통해서 인간은 공동체가 만들어야 될 선에 대해서 선한 것에 대해서 합의를 도출할 수 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정의를 추구할 수 있는 것이다. 본성을 표현하고 좋은 삶의 본질과 인간의 능력을 펼쳐 보이기 위해서 정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주장을 하는 게 아리스토텔레스 얘기인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해가 되세요? 지금까지 제가 얘기한 거. 그래서 정의라는 것은 올바른 일을 했을 때 그 올바른 일에 대해서 대가를 주는 과정이다. 라는 게 지금 아리스토텔레스 얘기. 그러니까 공리주의에서는 그냥 올바른 거 이런 거 필요 없어. 이익이 되면 된다는 거야. 최대한 이익 되도록 만들어라. 그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 다음에 자유주의 입장에서는 일단 기회를 주고 자유롭게 할 수 있으면 그걸로 끝이다라는 거야. 근데 그걸 위해서 같이 미덕이라는 것을 희생할 수 있느냐? 자유주의 입장에서는 미덕이라는 거 딱히 존재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냐라는 건데 지금 아리스토텔레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미덕을 두고 좋은 것이라는 선한 것이라는 가치를 두고 거기에 합당한 보상을 줘야 되고 그 과정을 정치가 해야 된다. 공동체가 그걸 만들어 줘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왜 지금까지 살펴본 개념이었잖아요. 공리주의, 자유지상주의, 평등적 자유주의, 미덕 중시하는 목적론 요 얘기를 지금까지 쭉 해온 겁니다. 그래서 1번 공리주의, 2번, 3번 자유주의, 지금 4번이 목적론, 미덕주의 이렇게 되어가지고 나오는 건데요. 그러면은 자 이제 끝으로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조금만 참아주세요. 그러면 여기에서 한계가 나오죠. 선택의 자유가 과연 정의로운 사회에 모든 것을 다 보장해 주느냐라는 겁니다. 본질적인 도덕 문제를 배제하고 나서 권리와 의무만 가지고 규정을 할 수가 있느냐. 도덕이라는 게 반드시 요청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게 지금 샌들이 얘기하는 지금까지 얘기를 끌고 온 내용인 거야. 자유를 주면 그걸로 정의 아니냐라고 했는데 사람들이 지금까지 얘기를 했는데 자유만 가지고는 안 된다. 그걸 가지고 정의롭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공동체,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했던 것처럼 정치를 통해서 공동체적인 도덕과 선을 형성하는 과정이 중요하고 필요하다. 이것을 인정하자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맥킨타이어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개인으로만은 결코 선을 추구하거나 미덕을 실천할 수가 없다. 정의는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앞에 있었던 얘기는 전부 개인 얘기만 해놨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개인으로 가지고 정의를 추구한다 했을 때 한계들이 자꾸 나오니까
그럼 왜 한계가 왔을까? 공동체를 생각을 안 했다. 인간은 공동체 밖에서 정의를 100% 만들 수가 없다. 왜냐? 자신의 선택과 관계없이 도덕적으로 집단에 결부되어 있거든요. 그러면은 생각해 볼게요. 그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독일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학살했던 것, 옛날에 유대인 학살했던 것, 이것에 대해서 사과를 했죠. 막 배상한단 말이에요. 그걸 보고, 야, 저 사람들 참 올바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엄밀히 따지면 지금 보상하고 배상하고 하는 것들이 그, 지금 그때 희생당했던 사람들이 받은 것도 아니고, 그리고 그때 지금 독일 사람들이 유대인을 그렇게 학살했던 사람도 아니에요. 개인적으로 봤을 때 관계가 없다는 거야. 근데 우리는 그걸 칭찬하잖아. 올바르다고. 반대로 일본이 식민 지배에 대해서 사과하지 않았다고 해가지고 우리는 맨날 깝니다. 근데 엄밀히 따지면 지금 일본 사람들 중에는 이미 일본 망하고 나서 태어난 사람들이 훨씬 많단 말이지. 그러니까 사과하라 사과하라 하는데 내가 안 했는데 왜 내가 조상이 한 거에 대해서 할아버지가 한 것에 대해서 책임져야 되지? 라고 하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연좌죄를 할 수는 없잖아, 또. 여러분의 조상이 우리의 조상이 한 4대, 5대 전에 역적이었다. 해가지고 우리가 지금까지 역적이어야 됩니까? 그럴 수 없잖아요. 곤란하죠. 근데 우리는 주로 그렇게 손가락질을 한단 말이에요. 과거사 배상 안 하냐? 이거 가지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 이유는 공동체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게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걸 샌델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공동체 안에서 자꾸 엮여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어떤 프랑스 2차 대전 때 프랑스가 독일한테 졌죠. 그래서 항복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레지스탕스라고 저항군 세력이 있었죠. 이 사람들이 이제 독일에게 점령당한 프랑스를 되찾기 위해서 싸움을 합니다. 공군 비행사가 출동을 했어요. 폭격 명령을 받았어요. 근데 그 폭격 대상으로 지정을 받은 곳이 독일군이 주둔하고 있는 어떤 마을인데 자기 고향이야, 하필. 독일군도 주둔하고 있지만 그 마을에는 자기 친척, 자기 친구, 자기 알고 있는 동네 어른들 다 있어. 폭격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여기서 충성에 대한 갈등이 온단 말이에요. 딜레마가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이 나는 이곳은 폭격 못하겠다. 나는 오늘 못 나간다. 했으면은 프랑스에 대해서는 불충성을 한 거죠. 나라에 대해서는. 근데 자기 마을을 두고 자기 친척을 두고 자기 가족을 두고 그렇게 폭격을 거부했다라고 하는 것을 비난할 수 있냐?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 공동체 안에 집단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개인적인 선택으로 모든 정의를 다 결론 내릴 수 없고 딜레마 속에서 인간은 반드시 집단과 연결되어 있는 거야. 라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정리를 합니다. 이게 10장이에요. 정의는 공동선 안에서 추구되어야 된다라는 것이 샌델 얘기입니다. 제 얘기가 아니고 지금 샌델 얘기를 계속 요약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덕적, 종교적 신념도 법과 정치의 문제에서 배제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옛날에 존 F 케네디는 완전 자유주의 입장이었어요. 도덕을 입법화하지 마라. 나는 천주교 신자다. 근데 난 천주교하고 상관없이 정치는 종교하고 전혀 끌어들이지 않고 마음대로 할 거야. 그러니까 전혀 종교를 정치에 끌어들이지 않고 할 거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게 케네디의 선거운동이 그 당시 사회 분위기였습니다. 실제로 기독교가 이제 사회에서 굉장히 배제되기 시작했죠, 그때. 근데 오바마 대통령이 이제 정치를 하게 됐습니다. 선거에 뛰어들었어요. 오바마는 아버지가 이슬람교 교도죠. 그리고 본인은 이제 믿음이 엄청 세지는 않은데 어쨌든 기독교인이에요. 그래서 처음 선거 나왔을 때는 상대방이 당신 기독교 믿음이 너무 약한데 과연 할 수 있겠냐 이러니까 정치하고 종교는 상관없죠. 이렇게 해가지고 당선이 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대통령을 가려고 하니까 이게 눈치를 안 보면 안 되거든. 대통령을 하려고 하니까 나 믿음 상관없어요. 나는 믿음 안 지키고 살래요. 뭐 정치는 정치지. 뭐 이렇게 했다가는 표를 너무 많이 까먹을 것 같은 거야. 네, 그래서 제가 오바마 자서전 읽어보니까 재밌게 나오더라고요. 자기는 도덕적, 영적인
부분에서 종교의 역할이 아주 소중하다는 것을 인정한다. 앞으로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야 된다. 그래서 법과 정치의 문제에서 기독교적인 유대 기독교적인 가치를 회복할 수 있도록 자기도 노력하겠다. 내가 봤을 때는 아무리 봐도 선거운동을 위한 멘트인데, 근데 샌델은 이걸 칭찬해요. 그게 맞다고. 이런 관점이 맞다고. 본질적인 도덕 문제 해결 안 하고 정의와 권리 문제 해결할 수 없다는 거야. 그래서 도덕적, 영적 차원에서 종교적인 것들, 이런 것들이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야. 정의를 탐구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지금까지 했던 얘기를 다 정리를 해보면요. 정의를 복지의 극대화라고 생각했던 공리주의. 이것도 한계 있다. 정의는 선택의 자유를 존중하는 것이라고 했던 자유주의. 여기에도 한계가 있었다. 그래서 정의는 미덕을 키우고 공동선을 같이 만들어 가는 것이라는 공동체적인 관점이 있는데 샌델이라는 사람은 이 책에서 우리가 그렇게 가야 되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얘기하려고 이렇게 길게 지금 온 겁니다. 그래서 공리주의는 선의 질적 차이를 무시하는 한계가 있었고 자유주의는 존중받을 권리와 자유의 관계에 대해서 너무 그냥 뭔가 너무 배제를 해버리는 단점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공동선에 대해서 주목을 할 필요가 있다. 좋은 삶의 의미를 함께 고민하고 그 과정에서 생길 수밖에 없는 이견을 기꺼이 수용하는 문화 속에서 정의가 만들어지는 거야. 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시민의식, 희생봉사, 시장의 도덕적 한계, 불평등과 연대, 시민의 미덕, 도덕적인 참여 정치에 대해서까지 여러 가지 주제를 추구하되 공동선을 가지고 이 부분을 고찰해야 정의가 나올 것이다 라고 하면서 책을 마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이게 오늘 마지막 페이퍼입니다. 마지막 페이지예요. 기지한 고생하셨어요. 오늘의 주제 제가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이렇게 잡았잖아요. 자, 첫 번째 질문. 공리주의, 자유주의, 공동체주의 의미와 한계는 뭔가? 이 부분 우리가 쭉 살펴봤어요. 그러면은 샌델은 공리주의, 자유주의 한계를 얘기하면서 공동체주의를 가지고 우리가 좀 추구해 봐야 된다라고 했는데 그럼 공동체주의는 단점이 없겠냐고요. 그 집단이 옳다 했을 때 그게 과연 100%의 완벽한 결론이 나올 수 있겠냐고요. 그러니까 물론 제가 굉장히 러프하게 설명했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하면 착각할 수 있습니다. 샌델이 얘기하는 거는 그 집단이 결정한 것이 옳다라고 하는 그 정도 수준 얘기는 아닙니다. 절대로. 그것보다 아주 수준 높은 얘기인데요. 어쨌건 간에 그러면 공동선이라는 게 과연 존재하겠느냐라는 거 얘기는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거죠. 완벽한 정의가 존재할까요, 여러분? 완전한 정의가 존재할까요? 지금까지 우리는 수많은 딜레마 상황을 얘기했어요. 그 딜레마를 두고 이것이 이 순간에 절대적으로 옳다라고 할 수 있는 게 과연 있겠냐고요. 그게 불가능한 이유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절대의 정의, 절대의 선의 세계에서 인간이 빠져나왔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오늘 아침에도 메시지 하면서 얘기했지만요. 인간에게는 정의가 없다는 겁니다. 정의를 우리가 배척하자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정의를 부정하자, 부인하자 이 얘기도 아닙니다. 정의로움에 대해서 아주 나쁜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정의를 추구하는 것이 과연 올바르냐 하면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왜냐? 인간의 정의를 가지고는 이렇게 다가오는 수많은 딜레마 상황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 어떤 상황에서도 이거는 절대적으로 항상 옳아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인간에게는 없어요. 다시 말해 하나님 없이 인간 자체에만 이것은 항상 올바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어렵다는 겁니다. 존재할 수 없어요. 오직 인간의 의로움은 하나님 안에만, 복음 안에서만 존재 가능하다라는 게 오늘 우리가 렘넌트로서 같이 나눌 수 있는 결론이라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좀 더 자세하게 해야 되지만 시간이 너무 많이 갔기 때문에 더 이상 길게 끌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렘넌트가 붙잡아야 될 게 뭐냐? 많은 렘넌트들도 정의를 붙잡으려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붙잡을 것은 정의가 아니에요. 정의를 넘어선 하나님의 공의예요. 정의와 세상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는 뭐가 다르냐? 여러분, 굉장히 어려운 얘기입니다. 정의라고 봤을 때는 올바른 일을 했다? 그러면 올바른 그 행위에 대한 보상이 주어져야 되겠죠? 그게 정의예요. 근데 현장 가보면 안 그렇거든. 그리고 그걸 가지고 올바른 보상이 주어졌다고 해서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되느냐? 그것도 아니고 올바른 행동이라고 생각하고 했는데 그게 올바른 행동이 아니었어. 그런 경우도 대단히 많단 말이에요. 결국 성경에 봤을 때 이해 안 되는 사건들도 있거든. 아니 왜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되었느냐? 그 중에 열심히 하고 그 중에 올바르게 살고 그 중에 착하게 행동했던 사람이 없었냐? 아니거든. 근데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됐다고. 그러면 그 속에는 하나님의 의도가 뭐냐는 거죠. 왜 이런 문제가 생겼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의를 넘어선 공의를 가지고 전 세계를 움직이고 계십니다. 그래서요, 다윗 시대에 다윗이 실수했어요. 영적으로 큰 실수를 했어요. 인구조사하면서 자기가 교만했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택을 줍니다. 좋다, 잘했다. 이렇게 될 줄 알고 있었지? 셋 중에 하나 선택해라. 네가 교만했기 때문에 세 가지 중에 하나는 선택해야 된다. 7년 동안 재앙 만날래? 아니면 석 달 동안 그 전쟁에 져가지고 쫓겨다닐래? 아니면 3일 동안 그 이제 역병 돌아가지고 그 사람들 죽는 거 택할래? 하나님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러니까 다윗이 진짜 너무 괴로운 고민이죠. 어쩔 수 없다. 세 번째 결정합니다. 최대한 짧아야 되니까. 그 짧은 3일 동안의 전염병 속에서 몇만 명이 죽었어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아무 잘못 없는 백성들이 몇만 명이 죽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정의의 관점을 봤을 때는 완전 잘못된 거죠.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시는 과정입니다. 왜냐? 이렇게 해서 다윗이라는 한 사람이 복음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 이렇게 해서라도 다윗이라는 한 사람이 복음을 깨달아야만 앞으로 오게 될 전 세계 재앙을 막을 수 있고 그것을 넘어서 그냥 그것만 보면 공리주의하고 비슷하게 가거든요. 그것을 넘어서는 거예요. 사탄의 권세를 꺾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영적 존재에 대해서 지금까지 했던 정의에 대한 논의 속에서는 전혀 언급할 수도 없고 언급되지도 못하고 상상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공의의 관점 안에서는 항상 들어있는 게 뭐냐면 어떻게 해야 전 세계를 살릴 것이며 어떻게 해야 사탄의 12가지 전략을 무너뜨리고 그 속에서 사람들을 건져낼 것이냐. 이게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쪽으로 집중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정의를 넘어서 공의를 집중해서 가는 것이다. 마지막입니다. 그러면은 이걸 두고 우리가 찾아내야 되는 게 한 가지 나와요.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를 붙잡는데 그 하나님의 절대를 붙잡는데 그 자격이 나한테 있냐? 그 속으로 들어갈 자격이 나한테 있냐? 그래서 우리는 뭘 붙잡냐면 의를 붙잡는 겁니다. 정의를 붙잡는 게 아니라 의를 붙잡는 거예요. 정의로 따지면요, 우리는 싹 다 지옥 가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정의를 따지면 우리는 다 멸망해야 돼요. 다 죄인이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의를 요구하지 않고 의를 주셨어요. 죄인인 내가 그 죄로 인해서 망해야 하는 죄를 지었으면 그 죄에 대해서 반드시 대가를 치르고 멸망당해야 되는 하나님의 공의의 법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만족시키심으로써 나는 그 하나님의 공의 안에서 멸망당할 존재에서 빠져나와서 하나님의 의를 입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어서 죄 사탄 지옥에서 해방받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를 함께 누릴 수 있는 공동체 속으로 들어온 거예요. 이게 오늘 샌델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과 나누고 싶었던 마지막 주제였어요.
좀 어렵게 생각되지는 않으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최선을 다해봤는데 그래도 한계는 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너무 많이 고생하셨고 나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누리게 된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이다. 라는 것을 마지막으로 결론 내리면서 응답을 받아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저스티스 이 책에 대한 내용을 전체적으로 마지막으로 점검을 해봤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채팅으로 질문해 주셔도 됩니다. 아, 시간 진짜 너무 많이 갔네. 질문 있으신 분, 포럼하고 싶으신 분, 네. 사실 진짜 앞으로는 포럼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얘기를 많이 제일 듣고 싶어요. 마음의 소원입니다. 그래서 한 명씩 돌아가면서 자기가 읽었을 때 어떤 느낌을 받았다 이런 거 얘기하기. 언젠간 되겠죠. 하지만 그때까지 여러분한테 부담 안 줄게요. 너무 고생 많으니까. 자, 여러분. 그러면은 채팅창에도 딱히 올라오는 거 없으니까요. 우리 귀한 선생님들, 부모님들, 사역자님들 감사합니다. 우리 애인이 그루, 테림이 일반이 너무 감사하고 축복합니다. 또 들어온 분들, 그 다음에 나중에 화면으로 보게 될 분들, 네, 감사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마칠까요? 더 말씀 없으시면. 네, 항상 이제 혼자 말하고 끝나는 게 조금 아쉬운데, 그래도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죄와 저주와 사탄의 권세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멸망 백성, 지옥 백성에서 건져내사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 속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는 정의도 없고 우리에게는 공의를 얻을 자격도 없으며 우리는 의롭다 함을 얻을 만한 그 어떤 선한 것도 없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러나 율법 외에 다른 한 의가 나타났으니 곧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온 의가 우리에게 임하게 된 것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며 감사하오니 오늘 모든 렘넌트와 전도자들에게 이 의를 누리는 참된 감사와 감동과 감격이 회복되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복음 안에만 있는 이 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공의를 현장에서 체험하고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공의의 나라 속에서 그 나라를 증거하는 전도제자로서 쓰임받고 축복받는 우리 모든 귀한 사랑하는 렘넌트와 전도제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밤 우리 모든 렘넌트들 속에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에 대한 감사와 실제 체험이 회복되는 응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남은 시간에도 정의 없이 공의 없이 하나님의 그 은혜의 복음의 의 없이 무너져가는 전 세계를 보는 영적인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시며 강대국과 237, 5천 종족을 그 재앙과 저주 가운데서 건져내는 하나님의 의를 전달하는 전도제자로서 훈련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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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